제1원칙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세요. 와, 이렇게 뻔한 소리를 하려고 영상을 클릭하게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잠깐만요. 진정하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하려는 말은 단순히 아끼라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건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설명하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을 다 쓴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돈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돈이 잠시 내 손을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내 주머니에 머물지는 않죠. 마치 남의 테이블에 음식을 서빙해주는 웨이터가 된 것과 같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자동차 할부금, 월세, 핸드폰 요금, 배달 음식비, 카드값, 이자 등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월말이 되면 통장 장원은 다시 0원이 되고 말죠.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부의 축적은 돈의 일부가 투자나 사업 같은 자산의 형태로 내 곁에 머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월급날만 기다리며 사는 빠듯한 삶을 멈추고 재정적인 여유 공간, 즉 마진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무조건 더 잘 살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월 300만 원을 벌어도 발 뻗고 편히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월 1,500만 원을 벌면서도 빚더미에 눌려 허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나가는 돈의 액수입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순히 청구서를 막기 위해 일하는 사람과 경제적 자유를 구축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빈털터리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연봉이 아니라 행동 양식에 있습니다. 자, 이 규칙이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매달 정확히 얼마를 쓰는지 알고 있나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실히 남겨두고 계신가요? 만약 대답이 아니요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그 뻔한 기본기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도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딱 3개월만 수입의 80%로 생활해 보세요. 이 규칙이 그렇게 뻔하고 쉬운 거라면 이 정도 도전쯤은 가뿐하게 성공하실 수 있겠죠. 제2원칙,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단순히 수입의 10%를 떼어내 예금이나 주식에 넣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칙의 핵심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인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운 좋게 괜찮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월급으로 생활비를 다 내고도 10%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90%는 차 유지비, 집세, 장보기, 외식비로 쓰고 나머지 10%는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작 나라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5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직급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겠죠. 세월이 흐르면 물가는 오르고 예전에는 넉넉했던 월급이 이제는 기본 생활비를 내기에도 벅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돈을 모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정작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는 사실은 잊고 사는 거죠.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시간과 돈의 일부를 떼어내어 더 가치 있는 나를 만드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에 투자하면서 정작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업무 생산성, 문제 해결 능력, 마인드셋을 키우는 데 소홀하다면 여러분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변하고 기술은 발전하고 경쟁자들은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요. 여러분이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모아둔 투자금마저 야금야금 까먹게 될 겁니다. 물가는 오르고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서서 월급은 그대로인 채 월말에 돈이 남기만을 기도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치 다른 배들은 다 항해를 떠나는데 혼자 항구에 멈춰있는 배와 같습니다. 가라앉지는 않을지 몰라도 아무 데도 갈 수 없죠.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시간을 투자해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시 시간을 사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선순환 구조야말로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핵심입니다. 제3원칙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이든 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비판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여행이든 맛있는 음식이든 좋은 집이든 여러분이 진정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갖고 또 다른 것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돈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 집중력, 에너지, 관심 같은 여러분의 한정된 자원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영상 편집자든 디자이너든 가수든 무엇이든 간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100%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래야 소위 말하는 운의 단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맹목적인 운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시기가 좋고 장소가 좋아서 얻어 걸리는 경우죠. 둘째는 노력에 따른 운입니다. 더 많이 시도할수록 더 많은 운이 따르는 겁니다. 제 채널이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수많은 영상을 만들고 나서야 하나가 알고리즘을 타고 채널을 성장시켰으니까요. 영상 하나가 대박 난 건 운이었지만 그 운을 잡기 위해 저는 쉼없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실력에 의한 운입니다.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워낙 뛰어나고 차별화되어 있어서 기회가 제 발로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하는 이발소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스페인어를 쓰는 이민자들이 많은데 그 친구가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는 게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실력이 기회를 부른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타인에 의한 운입니다. 이건 가장 드물지만 가장 강력한 운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엄청난 권위와 신뢰를 쌓아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큰 프로젝트에 끌어들이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 디자인 작업물을 꾸준히 올렸다고 칩시다. 어느 날 여러분을 조용히 팔로우하던 스타트업 대표가 회사의 전체 브랜딩을 맡아달라고 연락을 해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보고 있는지도 몰랐겠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의 꾸준함과 실력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즉, 여러분이 레퍼런스가 되었기 때문에 운을 끌어당긴 겁니다. 세상에 가치를 심다 보면 언젠가 중요한 사람이 그걸 알아보고 나는 꼭 이 사람과 일해야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이 운이 발동합니다. 한 가지에 몰입할수록 더 큰 운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4원칙 비상금 예산을 확보하세요. 종이에 계획을 적기 전까진 하루를 시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루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재정적인 안정감을 갖고 싶고 상황이 통제 불능길 때도 주도권을 쥐고 싶다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실현 가능한 계획. 최상의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계획 말이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만 믿고 사는 건 절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언젠가 무언가는 반드시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그때 가서 당황하면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한 사람은 심호흡 한번 하고 좋아, 다음 단계는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최소 6개월치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기에는 월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병원비 등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명심하세요. 이 돈은 여행을 가거나 세일하는 물건을 사라고 모으는 게 아닙니다. 실직, 질병, 자동차 고장 같은 진짜 위기 상황을 위한 돈입니다. 이 비상금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죠. 빚을 지거나 쫓기듯 나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숨을 고르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시간을 줍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고비용 등 회사가 굴러가는 데 필요한 돈 말이죠. 많은 기업들이 이익이 안 나서가 아니라 현금이 말라버려서 문을 닫습니다. 폭풍우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정부 지출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도 엄청나죠.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 한 경제 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돈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겠지만 세상이 무너질 때 여러분의 삶까지 같이 무너지는 건 막아줄 겁니다. 제5원칙 받아들이려면 먼저 베푸세요. 만약 여러분이 땡전 한 푼 안 쓰고 돈을 꽉 쥐고만 있는 자린고비라면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의 돈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돈은 멈춰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돈을 가두면 돈은 도망갑니다. 반대로 돈을 흐르게 하면 더 크게 불어나서 돌아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상금 500만 원을 모으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안전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쓰는 게 무서워서 잃을까봐 혹은 투자하는 게 겁나서 무작정 쌓아만 두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각 30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첫 번째 사람은 돈을 건드리기 무서워서 그냥 통장에 넣어둡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돈으로 장비를 사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5년 뒤
첫 번째 사람의 300만 원은 물가 상승 때문에 가치가 26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의 300만 원은 매달 200만 원씩 벌어다 주는 수익 모델로 변해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사람이 실패해서 돈을 날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돈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인플레이션이든 예기치 못한 사고든 어떤 식으로든 결국 잃게 됩니다. 그러니 돈을 사용하세요. 투자하고 순환시키세요. 세상에 가치를 제공할수록 더 많은 것이 돌아옵니다. 투자 없는 절약은 배터리를 충전만 해놓고 절대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제6원칙, 나쁜 빚은 줄이고 좋은 빚은 늘리세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과 부채를 다루는 방식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소비를 위해 빚을 지지만 부자들은 자산을 불리기 위해 빚을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사느라 할부를 긁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가구, 옷, 여행, 심지어 술값까지 빚으로 해결하죠. 이런 것들은 돈을 벌어다 주기는커녕 이자만 나가게 합니다. 당장 갖고 싶은 마음에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건데 결국 몇 달, 몇 년 동안 과거의 즐거움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국의 무이자 할부는 달콤해 보이지만 함정입니다. 매달 나가는 할부금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이자는 없어도 이미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TV 10개월, 핸드폰 24개월, 옷 6개월 할부가 겹치면 월급의 절반이 카드값으로 사라집니다. 이때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빚을 절대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수익이 나는 빚만 지라는 겁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해보죠. 몇 년 전 영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 비행기 표값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갔죠. 5개월 동안 파운드화를 벌어서 빚을 다 갚았고 지금은 훨씬 높은 연봉을 받으며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빚으로 인생을 내버리지한 완벽한 예시입니다. 비용보다 수익이 클 때만 빚을 쓰세요. 자기개발, 사업 확장, 지식 습득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 소비에는 절대 빚을 쓰지 마세요.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빚을 내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를 파는 겁니다. 제7원칙, 리스크와 수익을 철저히 계산하세요. 워런 버핏은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리스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정이나 남들의 말에 휩쓸려 투자를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돈 벌었다는 소리만 듣고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변동성은 어떤지 공부도 안 하고 복권 긁듯이 전 재산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돈을 잃으면 시장 탓을 하죠. 자기 잘못은 쏙 빼고요. 제대로 계산된 리스크는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대박 기회들은 대부분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부자들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학습을 통해 결정합니다. 작게 테스트하고 확신이 들 때 움직이죠. 같은 아파트를 사는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 명은 모델하우스가 예뻐서 중개사가 오른다고 해서 덜컥 계약합니다. 다른 한 명은 주변 시세, 리모델링 비용, 향후 매도 가격까지 다 분석하고 샀습니다. 겉보기엔 둘 다 같은 리스크를 짊어진 것 같지만 준비된 사람과 기도만 하는 사람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리스크를 피하라는 게 아니라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베팅하라는 겁니다. 내용을 이해하면 적은 리스크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대칭적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무턱대고 크게 걸지 않습니다. 작게 걸어서 배우고 확신이 들면 크게 키웁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위험은 줄어들고 수익은 늘어납니다. 제8원칙, 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비난받을까봐, 관리를 못할까봐, 혹은 돈 때문에 내가 변할까봐 두려워하죠. 이건 우리가 선택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들, 돈은 더러운 거야. 부자는 천국에 못 가. 돈 많은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 성공한 거야. 같은 말들이 심어준 무의식입니다. 돈보다 행복이 중요해라는 말도 있죠.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우리 뇌는 돈을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더 나은 삶, 자유로운 삶을 원하면서도 막상 큰 기회가 오면 스스로를 방해하고 발로 차버리는 거죠.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부자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이웃이 새 차를 뽑으면 분명 나쁜 짓 했을 거야 라고 의심하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저 운이 좋았겠지 라고 깎아내립니다. 이건 다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뇌가 핑계를 대는 거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사람의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이 원래 관대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이 베풀고 더 좋은 일을 할 겁니다. 반대로 원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돈이 그 성향을 더 증폭시키겠죠.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쥔 사람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9원칙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을 경계하세요. 처음엔 누구나 아껴 쓰고 절약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다 승진을 하거나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늘어납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늘어난 소득을 재투자하거나 비상금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다 써버리는 거죠.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외제차를 뽑고 비싼 오마카세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화려해졌지만 월말에 남는 돈이 없는 건 예전과 똑같습니다. 이걸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리 걸음, 아니 더 나빠진 걸 수도 있습니다. 유지비와 고정지출이 늘어났으니까요. 이건 아주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거칠애를 선택하는 건데 남들에게 나 성공했어 라고 보여주는 비용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런 성공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실직이나 건강 악화 같은 위기가 오면 감당할 수 없는 고정지출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을 피하라는 건 스님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아니라 금융지능을 먼저 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시보다 자유를 위한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월급이 오르면 뭘 살까가 아니라 이 돈으로 어떻게 미래의 자유를 살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검소하게 삽니다. 이건 궁상 맞은 게 아니라 전략입니다. 내일의 더 큰 자유를 위해 오늘의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죠. 보여주기식 삶보다 통장 잔고가 주는 자유가 훨씬 달콤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10원칙 인맥이 곧 자산입니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혼자서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성실해도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면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사람들이란 악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고 매사에 불평만 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여러분에게 그거 위험해 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에게 더 큰 꿈을 꾸라고 격려해 준 사람이 있나요? 대부분은 그냥 다니던 회사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라며 말리기 바쁩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결정에 영감을 주거나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게 해준 대화가 있었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성장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인맥은 가장 강력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지름길을 알려주고 문을 열어주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가끔은 그냥 올바른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예인 가십거리나 신세 한탄 대신 목표와 성장,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임에 나가세요. 그런 곳에 있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제11원칙 당신의 왜를 찾으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은 왜 침대에서 일어나 출근하시나요? 카드값 내야 하니까요 라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니까요. 더 깊은 이유를 묻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까? 지옥철을 견디고 상사의 압박을 참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진짜 동력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은 그냥 관성적으로 삽니다. 일하고 청구서 내고 불평하고 자고 이걸 무한 반복하죠. 그러다 보면 세월만 갑니다. 자신이 이 일을 왜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는 삶은 작은 유혹이나 시련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열심히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고 보니 엉뚱한 벽에 사다리를 대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지 마세요. 자신의 목적, 즉 왜를 명확히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에너지와 방향성을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테크 365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그때라 뭐로매 경제적 자유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의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